자, 이번 시간엔 직권심리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묻는 문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뒷부분. 자,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갑이 변론 절차에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의 요건 중 시설 장비 및 진료 과목별 인력 기준에 미달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다음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 처분은 시설 장비 및 진료 과목별 인력 기준 위반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판단은 적법한가?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직권심리 있죠. 이거 제가 볼 때 잘 쓰는 답안을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직권심리가 뭔지를 몰라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살짝 아는데 일금 기록상 현출된 사항이 뭔지를 몰라요. 또 두 번째는. 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해보자고요. 요거 풀이하면, 법학은 이 추리 논증하고 똑같아요. 리트하고. 답을 알아버리면 쉬워요. 리트가 똑같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을 판단하는 분쟁의 해결 과정이라서 상황 판단이라 대전제, 판례, 그 다음에 사안포섭이라는 이 세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면 되게 쉽다고요. 이제 남은 것은 판례를 암기하는 이제 지나는 작업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봅시다. 판례가 정답입니다. 자, 따라서 판례의 논리대로 풀어가되 의미 있는 견해가 있다면 마지막에 약간 소개하는 것으로 좋게요. 독립적 목차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의미 있는 견해를. 자, 절대로 판례 논리에 대적하는 논리 전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직권심리 한번 볼게요. 자, 직권심리에 대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직권심리가 사례용으로 모의평가에서 꾸준히 이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이 본안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이제 변호사가 주장하는 상소의 이유가 돼요. 직권심리가.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 직권심리를 안 해. 직권심리는 이 법원의 절대적 의무예요, 이거. 이거 재량 아니에요. 직권심리는 행정법원에 특히 항고법원의 항고소송의 수소법원의 절대적 의무예요. 1심에서 직권심리 안 하죠. 바로 2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상소 바로 돼요. 이제 항소 바로 돼요. 항소가 되는데 이 소라는 것은 소장이 있잖아요. 이 소에 들어가 있는 소장 있잖아요. 소장은 소송 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항소는요, 소송 자료 첨부되니까 여전히 사실심이에요. 그런데 이 2심에서도 이 직권심리 위반하면 이제 상고가 돼요. 여기 이 고는 뭘 말하냐면 판단을 말해요. 판단. 소장에 대한 판단이 뭐죠? 판결이죠. 판결의 판단이 잘 됐다 못 됐다를 검토하는 게 상고예요. 고자라는 것은 공권적 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처분청이 하는 고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실심 법원에서 행하는 각종의 결정들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행하는 불기소 처분이나 각종 기소 처분, 이쪽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 항고로 간단 말이에요. 항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고 소송이 뭐냐? 항고 소송. 그러니까 항고심. 항고심은 뭐냐면 사실심에서 나온 법적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급을 말한다. 그러니까 법적 판단이니까 뭐예요? 사실자료, 증거자료라는 소송자료 수집 못해요. 거기는. 그 자료를 가지고서 하는 판단밖에 없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일단 알면, 구조를 알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상소와 변호사 주장 상소, 그러니까 항고와 상소, 상고, 뭐야, 이거? 항소와 상고의 이유가 됩니다, 이거. 항소와 상고의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익혀둬야 합니다, 이거. 직권심리,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사람 있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먹고 사는 거, 이거. 변호사 되면. 붉은 피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이거. 법리를 필요가. 자, 문제의 소재를 볼게요. 물음이 법원의 이 판단은 적법한 거예요. 이 판단, 이거 만약에 직권심리 위반인데 안 했다. 그러니까 상소를 안 했다. 이러면은 변호사 이거 손해배상 당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려면 2% 바꿔볼게요. 2%. 적법하려면 어라?
법률 규정이 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라 26조를 위반하지 않으면 적법해져 버리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적법이라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성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그 법이 있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행정법 제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를 할 수 있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컴마가 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도 판단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니까 증거조사는 직권 증거조사라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이 말 때문에. 직권으로 증거조사 할 수 있고 이건 이견이 없어요. 근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직권으로 한 말이 없고 당사자 이 컴마니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도 판단할 수 있다고 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 판단은 이것도 직권이에요. 근데 이게 직권 판단이잖아요. 뭐 직권 판단 이 말 그대로. 자 그것 좀 이따 보겠습니다. 소거가 되는 건 없어요. 자, 법원의 판단은 적법함과 관련하여 첫째, 자 시설 장비 및 진료 과목별 인력 기준에 대한 주장 책임의 소재가 문제다. 요거 쓴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주장 책임의 소재를 나누는 걸 본 적.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분명히 주장 입증 책임 소재에 나와 있거든요. 논점으로 나와 있어요 교재에. 그럼 그 나와 있는 게 왜 나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으니까 이걸 못 써요. 두 번째는 법원은 이제 비로소 행정법 제26조에 의하여 시설 장비 및 진료 과목별 인력 기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자 여기 대전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와 있죠. 그럼 정리가 이제 두 개 주장 책임의 소재와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두 개의 목차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15점 이상이 배점이 되겠죠. 자, 변시 시험에서 접근심리와 관련 문제의 소재 쓰기. 자, 법원의 판단은 적법함과 관련하여 첫째, 시설 장비 및 진료 과목별 인력 기준에 대한 주장 책임의 소재가 문제된다. 둘째, 법원은 행정소법 제26조의 시설 장비 진료 과목별 인력 기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자, 목차를 이렇게 잡는 이유는 행정법 제26조에 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밝혀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대전제에 있는 표현들은 다 밝혀주는 거예요. 대전제에 있는 표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조사도 밝혀준다니까요. 조사도. 자,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민법주의라고 곽윤직 교수님이 대표 집필진이 돼서 만든 24권짜리 있어요. 저 그 전집을 샀잖아요. 아, 시험 붙으면 변호사 뒤에 딱 데코레이션 한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집에 저기 창고에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내 후배가 형 놔줘. 그래서 돈 줘. 그랬어요. 그거 거기 보면 법률 규정 그 다음에 각 그 연구자들이 한 논문의 총합이거든요. 그게 그 대표 필지는 이제 곽윤 교수님이 대표진이 없으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쪼그면서 빨리 보내 이놈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24권짜리 나왔어요. 양장본 7권만 뜯었어요. 양장 이거 하얀 거. 그 나머지는 하얀 거 그대로 쌓일 수 있어요. 새거 미치겠다 진짜. 자 여기서 법원은 필요한 때란 뭐냐면 수집된 소송 자료만으로는 심증 형성이 안 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소송 자료들이 모두 수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여전히 심증 형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경우는 있잖아요. 사적 자치가 작동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아가 주장 입증 책임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지는 사람이 패소당하게 되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패소를 가리키는 용어죠. 단순한 입증 책임이 아니고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은 패소되게 되죠. 패소의 부담자를 입증 책임자라 그래요. 물론 입증해버리면 상대방한테 또 반대 사실의 입증 책임이 넘어가니까 또 걔가 패소를 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나, 사적 자치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자, 우월적인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공익소송이나 항고소송은 사적 자치에 온전히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장 입증 책임의 첫 번째, 순서를 정하고, 자, 이걸 기억합니다. 순서를 정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의 취급 방법을 민사소송과 달리하는 거예요. 순서도 정하고, 자, 취급 방법도 달리하고 있어요. 자, 주장 입증 책임 민사소송에서는요. 자, 이걸 뭐라냐면 입증 책임, 주장 입증 책임 변론주의를 민사소송의 어필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어필링이에요, 이거요. 어필링이기 때문에 자, 삼명관계. 자, 이걸 뭐라 하냐면 판사, 원고, 피고예요. 자, 이 피고 삼명관계를 혹시 대신구조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신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대신구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요거예요. 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 마주보면서 싸우지 마세요예요. 이게 대신구조예요. 대신구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대신구조는 자, 향한다. 고개가 향한다. 어느 쪽으로 향해? 심판관에게 고개가 향한다. 그래서 이쪽에다만 고개를 두지 너희 둘이는 서로 얼굴 보지 마예요. 이게 대신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대신구조 하에서 주장 입증 책임이에요. 주장 입증 책임하면 원고는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판사한테 주장하고 입증할 것이고 피고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무차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겠죠. 그럼 양자 사이의 주장과 입증이 연관성이 전혀 없겠죠. 둘이 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주장되고 입증된 사실, 소송 자료들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변론 길 전 준비, 변론 준비 전 길 있잖아요. 준비길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잠깐 재판을 정지해. 그래서 그 주어진 것을 또 정리하는 기간이 또 필요해요. 양측 변호사 부르는 거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는 이 정리를 잘하는 판사가 진짜 있잖아요. 유능한 판사예요. 왜? 변론을 질질 끌질 않아요. 이재명 좌파처럼 이렇게 끌질 않는다고. 그건 검사도 잘못하지만 판사도 개판이라는 소리예요. 그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질질 끌질 않아요. 깔끔하게 명쾌하게 그냥 딱딱딱딱 끝내줘요. 그래야 다음 신급이 있잖아요. 신급에서 바로 잡게 돼 있으니까 바로 다음 신급 또 넘어가고 이렇게 탕탕탕 넘겨줘야지 1심에서도 이렇게 질질 끄는 건 어딨냐. 이건 미치는 거예요. 소송 당사자한테. 자, 그래서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 26조를 보면은 직권 증거조사는 이견 없이 당연히 인정하죠. 그런데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의미가 이 판단이라는 문구하고 연관이 되니까 여기 문제가 생겨버려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면 원래 판단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고요? 탐지라고 쓰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텐데 판단이라고 써버리니까 이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 장비 및 진료와 인력 규제라는 주장책임의 소재를 일단 해결해 보겠습니다. 행정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장 입증 책임의 소재를 민사법의 준용을 통하여 해결합니다. 자, 참고로 이 학설에는 참고라고 한다는 얘기는 학설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뭐 쓰고 싶으면 학설 이름만 써도 돼요. 학설에는 항고소송의 특성만을 감안하여, 도대체 무엇을 다루는 소송이냐 이 대상의 측면을 맞추는 견해들이 있어요. 예컨대 항고소송이 다룬 처분의 성질에 주목하여 처분은 공익을 실현한 소송이야. 그러니 일단 적법성이 추정되는 공정력 가지지. 따라서 원고가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가 생긴가 하면 에이 무슨 소리. 처분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하여 발령된 거잖아. 즉 우월성, 일방성. 따라서 피고가 다 그 처분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 그게 아니고 공법 영역에서도 민법 영역에서 동일하게 법률 요건에 따라 적극적 요건은 법률가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소극적 요건은 법률가의 발생을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있어요. 이 독자적 분배설인데 이거는 법률 요건 분류설의 분류 요건을 체계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는 판례는요 이 독자적 분배설을 절대 수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효용이 없어요. 이 리걸 마인드의 효용이 뭐라고요? 경우의 수를 나누고 나누어진 경우의 수마다 판단 기준을 달리하면 그게 효용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법률 요건 분류설이나 독자적 분배설이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니까 왜 쓰냐는 거예요. 효용이 없는데 그거는 이 개념의 낭비다. 그 개념의 낭비를 인정하는 데 또 있죠. 구성요건적 효력. 판례는 공정력밖에 몰라요.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말 쓰지도 않아요. 선결 문제에서. 왜? 개념의 낭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선결 문제 쓸 때 꼭 목차에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꼭 이런 목차가 나오는데 그 목차에 점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만 쓰면 돼. 한쪽으로 몰아서 나는 이 구별을 아니까 그냥 구성요건적 효력으로는 안 쓸 거야. 그러면 그렇게 쓰면 돼요. 아예 처음부터 그 목차가 나올 게 아니라 저는 공정력에서 그냥 저는 써버리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정력은 국민한테 발생하는 효력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효력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말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그렇게 본다면 구성요건적 효력은 안 쓸 거야. 근데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열린 결론이라.
판례를 암기합니다. 판례. 자,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앞에는 여기 행정소송이랍니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됩니다. 근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항고소송, 당사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인가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등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의 원고에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이거 토시하나 틀린 말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면은 점수 차이가요 진짜 말도 못하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단순하게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이 있었어도 입증 책임 원칙적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분배된다. 끝!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쓰면 안 되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볼게요. 이 판례로부터 우리는 민사소송과 다른 항고소송의 특수성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민사소송과 공통적으로 항고소송도 행정소송인 만큼 그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됩니다. 자, 이게 나왔죠. 첫 번째. 요 문장. 그래서 요거를 자, 민사소송도 공통적으로 항고소송도 행정소송인 만큼 공통적으로 모든 소송은 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당사자는 분배됩니다. 이 말은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인 법률요건 분류설이에요. 자,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은 뭐다? 자, 법률요건 분류설이에요. 법률요건 분류설에 분배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요건 분류설이면 법률요건 중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 오히려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발생한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요건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민법에서 배우세요. 효과 발생 규정, 효과 저지 규정, 효과 소멸 규정이라고. 그 규정을 분류하는 걸 배워요. 실체법에서. 그 실체법에서 그걸 왜 언급했냐면 누가 주장입증 책임을 질까 민사소송법으로 연결시키려고 거기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연결점을 모르면 그걸 배울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요건을 뭐라 하냐? 이걸 적조 요건이라고 그러고 이 저지와 소멸 요건을 후자 요건은 소극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에 따르면 처분의 위법성은요. 취소 인용 판결의 요건이 되니까 뭐예요? 적극적 요건이죠. 취소 인용 판결에서. 따라서 원고가 주장 입증합니다. 반대로 처분의 적법성은 취소 인용 판결을 저지하는 요건이므로 피고가 주장 입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장 입증 책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특수성이 반영이 돼요. 아니 이렇게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며, 그러니까 일반 원칙에 따라서 원고가 주장 입증하는 것과 피고가 주장 입증하는 것 이걸 나눈다며 처분의 위법성 그다음에 처분의 적법성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 나누면 자 항고소송의 특성이 여기에 딱 반영이 됩니다. 뭐다? 항고소송의 특성은 일방적이고 우월한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 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의미하죠. 모든 처분 자료, 정보의 비대칭성이 뭐예요? 모든 처분 자료는 처분청이 소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다음에 독특한 말을 덧붙여요. 자,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말을 덧붙이잖아요. 지금 거기 분배되고 해놓고는 그 뒤에다가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요거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못해서 학생들이 다 이걸 가르쳐주는 강사도 없고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못 푸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법률요건 분류설에 하면 너무 당연한 말을 지금 뒤에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 적법사유를 하고 있죠. 그 적법. 뭔가를 지금 가르치는 용어잖아요. 그 적법사유. 자, 그 적법사유란, 자, 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하여, 자, 원고는 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장해서 청구 원인에서 주장해야 되죠. 청구 원인에서 구체적인 위법사유를 반드시 주장해야 되죠. 아니면 본안에 가서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구체화해 가도 되죠. 맞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소장의 청구 원인에서 주장된 위법사유에 반대는 적법사유가 그 적법사유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하죠. 첫째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하는 게 그 적법사유일 수가 있고, 둘째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와 정반대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에 정반대되는 사실의 존재 혹은 위법사유의 부존재, 둘이 그 적법사유가 돼요. 즉 피고는 주장 책임이 없어요. 주장 책임은요, 반대되는 사실의 존재일 때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까지 다 해야 돼요. 그때는 주장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반응적 입증만 가능해요. 요걸 모르면 큰일 난다. 반응적 입증만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니까요. 모든 처분 자료들을 처분청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반응적 입증에 성공하면 판례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어요. 자,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 자, 반응적 입증에 성공하잖아요. 그럼 판례가 문구가 바뀌어요. 그 적법사유에서 적법성으로 바뀌어요. 그 적법사유에서 적법성으로 바뀌어요. 적법성이 합수일입,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등의 입증.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등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해버려요. 일단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가 아니에요. 돌아간다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출발선에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출발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출발선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소장에서 주장하는 구체적 위법사유예요. 구체적 위법사유. 그러면은 그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하여 그 적법사유가 입증되면은 다시 원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법사유를 바꿀 거냐, 아니면 그 적법사유를 다시 한번 입증해서 이 탄핵자료로 삼을 것이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해볼게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반응적 입증. 자, 그 적법사유니까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에 대한 반응적 입증, 즉 그 적법사유의 입증에 성공하면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릉의 입증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릉이란 확정의 대칭어죠. 임시적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의 부존재 입증이죠, 이건. 그러면 한 점의 의혹조차도 없는 입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아니, 부존재 입증은 한 점의 의혹조차도 없는 입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요? 그래서 부존재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형법에서 알리바이 입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대부분 전문 증거로 그걸 해결하죠. CCTV에 사진 찍히기, 이런 걸로.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등의 입증이라 해요. 그래서 이등의 입증이라 말을 쓴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다만 합리적으로 수긍하는 건 누가 수긍해요? 판사는 누구예요? 합리성을 띈 사람을 이성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법리가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인간들이에요. 이 법처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이성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짐승들은 합리적으로 수긍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빡빡 우기죠. 자,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건 아니고, 피고의 그 적법사에 대한 원고에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면 피고 입증은 선고의 처분의 정당성이 확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항고소송의 주장 입증 책임은 원고의 구체적인 위법사유 주장, 즉 소장의 청구 원인에서 말하는 피고의 원고가 주장하는 그 위법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원고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을 해야만 다시 승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요 입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불가능해요, 사실. 진짜 불가능해요. 심지어 여기에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등의 입증이 있잖아요. 판사가 인정 안 해주면 무조건 원고가 이겨요. 판사 잘 만나면 아무리 소송 자료를 다 내도 합리적으로 수긍 못 하겠는데요.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송 가면 요렇게 해줘요. 일반적으로. 요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위법사유가 주장되는 구체적 위법사유가 매우 그럴싸하면, 영어로는 플로저블인데 매우 그럴듯하면은 이렇게 가요. 실제 소송에서. 그래서 이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져요.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볼게요. 이제 그럼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소장의 청구 원인에서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주장했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의 요건 중 시설 장비 진료과정 인력 기준 요건은 충족하면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이 되고, 즉 미충족 기준 미달하면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처럼 적극적 요건인 시설 장비 진료과정 인력 기준 충족은 누가? 처분청이 주장 입증해야 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처의 소극적 요건인 시설 장비 및 진료과정 인력 기준 미달은 처분의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갑은 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외과의료원 개설해 운영하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되자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처분 취소관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제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처분 소극적 요건인 시설 장비 및 진료과정 인력 기준 미달에 대해서 주장 입증해야 돼요.
자기가. 그죠? 그러면 이 주장이 입증한 것이 이거 시설 장애 인력과 기준 미달이 요게 구체적인 위법 사유인데 요 구체적 위법 사유가 청구 원인에 적혀져 있냐가 문제가 돼요. 청구 원인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은 시설 장비 진료과 인력 기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제. 왜냐하면 이거 지금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인력 기준 미달. 그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가 무엇인지 기본적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자, 심리란 소송 자료의 수집이에요. 그럼 거꾸로 수집되는 소송 자료는 사실 자료와 증거 자료예요. 모두 문서로 법원에 제출돼야 합니다. 왜? 소송행위가 공식적 작용이기 때문에 공식적 작용은 다 문서 제출주의란 말이에요. 구두 변론주의여도 문서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집되는 소송 자료 중 사실 자료는 주장 책임을 통하여 법원에 수집되고요. 수집되는 소송 자료 중 증거 자료는 입증 책임을 통하여 법원에 수집돼요. 이때 문서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그 문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주장하고 또 입증하려고 하는지를 특정하는 방식이 구두 변론주의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구두 변론이라는 게 말로 자기가 막 처음부터까지 그냥 애워가지고 이렇게 막 속사포처럼 래퍼처럼 판사한테 래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래핑하는 게 아니라 그것 중에 요거 이걸 얘기를 했는데 자 문서 몇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원고가 얘기를 하면 피고도 뭐예요? 구두 변론주의를 왜 한다는 거예요? 그 문서 가운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얘도 뭐 해야 돼요? 방어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어권 행사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구두 변론주의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구두로 하는 게 뭐예요? 문서 중에서 그 제출하는 문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주장하고 또 입증하고 하는지를 특정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두로 주장하고 구두로 입증하는 것을 구두 변론주의라 한단 말입니다. 이 변론주의가 잘 작동되도록 그 형식을 연구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 쓰죠. 그것을 웅변수라고 해요. 웅변의 변자가 변론주의예요. 웅자는요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그러니까 이 변론주의를 스트롱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술자라는 건 이거는 스킬, 기술. 그래서 3단 논법이라 해요, 이거를. 그럼 논법이 뭐냐? 논법, 영어로 무드죠. 논법이란 바로 변론을 전개하는 바른 방법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니, 논법이 논법을, 이거를 일본어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무드란 말이에요. MOD. 무드인데, 이 무드라는 것은 바른 방법이란 뜻이에요. 전개하는 바른 방법. 그러면 영어의 문장을 바르게 전개하는 방법. 그러니까 문법이죠. 그게. 그럼 여기는요. 논법이죠. 변론주의 과정에서 바르게 전개하는 방법이니까 변론의 논자를 붙여서 논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법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글을 전개하는 바른 방법. 그래서 문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어쨌든 제출되는 문서의 모든 부분이 판사가 자유심증을 형성할 때 기초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출되는 문서 중에서 구두로 변론을 행한 부분만 기초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자료가 주장 책임을 통해 법원에 수집되면 담당 판사는 탐지를 하죠. 증거 자료가 입증 책임을 통하여 법원에 수집되면 담당 판사는 조사를 하죠. 자유심증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는 작업이죠, 이게. 그러면 탐지하고 난 후에는 그 탐지한 사실이 불료증 사실이냐, 요증 사실이냐, 민사소송법 이런 배우죠. 그래서 불료증 사실, 명백한 사실, 현저한 사실, 그리고 법률 규정, 법리. 이거는 뭐예요? 증거조사 필요 없잖아요. 그 불요증의 증거조사가 불필요한 불요증. 요증은 증거조사가 필요의 요자, 증거조사 증자에서 요증. 그래서 분류한 다음에 요증 사실에 대해서는 변론기를 열어서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법원이 행정법 8조 2항에 당연히 행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문제는 사실 자료는 수집이 되었는데 그 사실의 존재를 추정하기 위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와 사실의 존재 자체가 매우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임에도 소송 당사자 누구조차도 주장조차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돼요. 이게 왜 문제된다고요? 한국소송 공익소송이어서 문제된다고 계속 말해오고 있잖아요. 우월적이고 일방적인 처벌의 위법성을 다투는 공익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법하게 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게 매우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장도 안 하고 심지어 주장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입증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힘의 대등성이 깨진 상태에서 애초에 출발하고 있으므로 본안의 심리에서 그 비대칭성 완화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죠. 이거.
보호치. 그렇다면 문제는 사실자료는 탐지하여야함에도 행정법 제26조는 탐지가 아니라 판단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의 의미가 밝혀지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의 의미와 관련한 학설에는 변론지 보충설, 직권 탐지지 보충설, 직권 탐지설인데 이 학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입증 활동이 불충분하여 법원이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가 가능하다는 변론지 보충설이 있습니다. 변론지 보충설은 변론지에다가 보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뭐냐? 주장은 있어야 돼요. 근본 전제가.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심판은 해야 되잖아.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이 심판이니까. 판단하려면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의 입증 활동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심증이 어려워서 직권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은 있어야 돼요. 다만 그 주장의 내용이 뭐였는 거예요? 내용이 불명확, 불명료, 모순 충돌돼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의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겠다는 게 이게. 불명확, 불명료, 모순 충돌. 그러면 이 성명권을 넘어서서 직권 증거 조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때는 성명권을 행사하는 새 상태잖아요. 새 경우. 성명권은 당사자의 주장한 내용이 불명확, 불명료, 모순 충돌되면 성명권을 행사하죠. 판사님이 그러잖아요. 그거 조금 명확하지 않았는데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성명권이잖아요. 불명료하면은 명료하지 않은데 명료한 법률 관계를 한번 적시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모순 충돌될 때는 명확한 진술이 두 개가 모순되고 충돌돼요. 그러면 진술이 앞진술과 뒷진술이 서로 모순되는데 어느 진술을 지금 주장하고 있으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성명권이에요. 근데 야 네가 얘기한 건 명확하지가 않아 임마. 이럴 때는 이걸 주장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방어 방법을 암시하면 안 돼요. 적시하면 더더군다나 안 되고. 그래서 직권 증거 조사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그 변론지 보충설이에요. 그러니까 변론지 보충설은 주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일정한 증거조사 외에 직권 증거조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사실관계간 직권 탐지도 가능하다는 직권 탐지주의 보충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뭐예요? 이거 주장은 없었어도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가운데 혹은 다른 증거를 입증하는 가운데 뭐예요? 제출한 문서들에 존재하는 거예요. 제출한 문서들에는 존재해야 된다. 이게 직권 탐지주의 보충설이에요. 이거 제출한 문서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취소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 측면과 확정 판결의 대세의 측면, 행성 26조의 법문원 때문에 당사자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도 제한 없이 직권 탐지가 가능하다는 직권 탐지설이 있어요. 여기서 제26조의 법문원이 뭐냐면 표제어가 직권 심리라는 거예요. 그럼 직권 심리라는 표제에서 판단을 본다면 이건 탐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의 문서의 형태조차라도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견해는 처분 취소의 수소법원의 뭐예요? 전문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가능해요. 독일은 일단 행정법원으로 이제 임명이 되잖아요. 임명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행정법원에서만 있어야 돼요. 독일은 5개의 법원이 있어요.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노동법원. 그래서 한번 그 법원으로 가면은 그 법원에서 법원장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법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사건이 형사법원에 계류될 수도 있고 특허법원에 계류될 수 있어요. 특허법 위반, 특허요건 위반으로 특허법원에 가는데 그게 특허 위반에 부여되는 행정형벌에 의해서 이제 형사법원을 갈 수도 있어요. 법원에 같은 사건이. 근데 같은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가 하나는 특허법원에 가 있고 하나는 형사법원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예상되죠?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판결에 모순 조촉이 생기죠. 이거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누가 해결하죠? 요거를 어떤 제도로 해결하죠?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으로 해결하죠. 재판헌법소원. 그래서 헌법소원의 본질적 기능이 재판의 모순 조촉을
해소하는 게 본질적 기능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헌법 소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 법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규정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적용을 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그건 재판헌법 소원 인정해 줄게.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자신이 대법관이 되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이제 흠을 자기가 묻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 그럼 우리나라 재판헌법 소원이 사실상 인정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 관한 제도의 헌법소원 제도의 헌법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불완전한 헌법소원이라 하죠. 그 불완전한 헌법소원이 바로 재판헌법소원, 독일 같은 재판헌법소원을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재판의 모순 존촉을 인정 안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모순 존촉이 있나요? 재판의 모순 존촉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나라는 일반 법원 제도잖아요. 일반 법원 제도에서 모순 존촉이 왜 생겨요? 아직. 그래서 그 너무 독일적인 시각에서 자꾸 우리 법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게 이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실무에 있는 이 재판관들의 불만 중에 최대 불만이에요. 왜? 시험도 합격 못한 것들이 자꾸 독일 거 갖고 와서 자기들한테 트집 잡고 이제 찍자 붙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판례를 절대적으로 암기합니다. 행정법 제26조의 제목이 뭐라고요? 직권심리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직권을 증거서 할 수 있고 당사자 주관에 사회 판단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대전제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법률 규정을 쓰는 대전제잖아요. 그럼 대전제에 대하여 이제 판례가 이제 해석을 해주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라 하죠.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일건으로 산출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 증거서 이를 기초로 판단했다. 뭐야 이건요? 이거. 그러니까 대전제, 판례, 상환의 경우잖아요. 판례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 답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검토 영역에서는 항상 판례가 타당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나와 있어요. 26조는 뭐라고요? 제목이 직권심리죠. 그러면 직권심리가 적용돼야 되잖아요. 판례가 뭐라고 있어요? 직권심리주의라 하고 있어요. 직권심리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안 하고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주의는 뭐죠? 취지죠. 주의는 뭐냐면 이 직권심리라는 거울로 비춰보는 것이죠. 현실을 비춰봤더니 현실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돼요? 직권심리주의라는 거울로 비춰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어를 직권심리주의라고 비틀었어요. 이렇게 비트는 데가 또 어디 있냐면 국가배상법에 보면은 기능적 하자. 기능적 하자가 국가배상법 제5조거든요. 제5조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뭘로 봤냐면 저걸로 봤죠. 그 용도에 따른 통상의 용도에 따른 그런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는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했는데 그 통상의 용도에 따른 것을 뭘로 바꿨냐면 위험으로 바꿔버려요. 위험으로 바꾸면서 이 틀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직접 상대방, 직접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용의 결과 제3자에게 그 수인이 가능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를 끼친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바꿔요. 그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정확한 표현을. 그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그래서 기능적 하자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넣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여기서 제가 답답한 게 우리 수험생들이 설치관리상 기능적 하자는 별도의 무슨 제목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무조건 청구권 규범이 있어야 인정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기능적 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는 별도의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능적 하자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그치면은 적용 못 해요. 그걸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성을 제기를 못 해요. 그런데 청구권 규범을 국가배상법 제5조로 할 수 있냐 이걸. 그래서 5조의 적용의 문제인 거예요, 거기가. 기능적 하자는 5조의 적용의 문제. 그걸 모르면 그 문제 못 풀어요, 또 사례요. 뒤에 또 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직권심리주의를 한 다음에 표현을 바꿔버려요. 일건기록상 현출된 사항으로. 그래서 이거 표현을 바꾼 거예요. 심리주의라 하기 때문에 일기현사, 일건기록상 현출된 사항에는 일기현사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논리가.
자, 검토의 영역에서 항상 판례가 타당하죠. 다만 그 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돼요. 자, 근거가 없이 판례가 타당하다고 하면 판례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거나 판례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비판을 받게 돼요. 진짜 이 비판합니다. 근거 없이 이렇게 쓰면 여러분 총평에 이거 나와요. 교수님 채점자. 그러면 행정법 제20조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로 하여 소송 자료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공익을 고려하여 사실 자료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심리의 대원칙인 변론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 탐지주의 보충설과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거를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사안의 경우죠. 일건 기록상 현출되는 사항입니다. 자, 현출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죠. 문제는 문서에 기록된 어떤 진술이 일건 기록이 되느냐예요. 이것은 주장 입증 책임에서의 판례 태도를 익히고 해야 할 필요를 보여줍니다. 자, 아까 봤어요. 원고의 구체적인 이법사유 주장하고 피고의 원고가 주장하는 그 이법사유가 없어요. 그 이법사유가 없다. 그래서 그 적법사유를 한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 다음에 원고의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으로 진행된다는 걸 익혔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도대체 뭐냐. 다음에 구조로 정리가 가능해요. 이제 저한테 배우면 돼요. 원고의 구체적인 이법사유 주장과 관련있는 사항이 바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원고가 주장하는 그 이법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피고의 주장 입증과 관련있는 사항도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 돼요. 원고가 주장하는 그 이법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피고의 주장 입증과 상반되는 사항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이 돼요. 이게요. 이 세 개를 외우셔야 돼. 이 세 개를. 그러니까 출발선이 어디예요? 언제나? 요게 출발선이에요. 요게 출발선이에요. 일건 기록의 일건이냐 아니냐의 출발선이 여기 있어요. 일건성의 출발선이 원고의 구체적인 최초의 이법사유 주장, 즉 소장의 청구 원인에 있는 주장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추동이 있어서 이 갑의 주장은 지정처분의 이법사유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요건 미달이에요. 그래서 지정요건 미달인데 이 미달되는 지정요건이 더럽게 많아요. 요건이 많다고요. 근데 이 친구는 지정요건 미달이라고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주어진 사례에서. 없어요. 주어진 사례에 특별하게 구체적인 이법사유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볼까요? 다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 되면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의 질,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제를 받고 정해진 건강보험 수가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 내용과 양에 따라 진료비가 정해지는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바탕으로 하여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여한과 요양급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돼요. 한편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며 이에 근거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즉 보건복지부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대상을 열거해 놓고 특수한 진료 기법으로 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하면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갑은 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외과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자 이를 거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 처분의 취소를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이법사유가 언급이 없어요. 구체적인 이법사유가 언급이 없어요. 지금 언급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갑이 변론 절차에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의 요건 중 시설 기준 미달, 장비 기준 미달, 진료 과목별 인력 기준 미달이라고 보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다음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 처분은 시설 장비 진료 과목의 인력 기준 미달로 미달이니까 위반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없어요. 구체적인 갑의 최초 주장에 그냥 얘는 뭐라고 했어요? 갑의 주장은 그냥 그 지정 요건 미달이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번안에 심리하는 과정에서 주장을 뭐라 했어요? 인력 기준 미달, 그 다음에 장비 기준 미달, 요거 있잖아요.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지정 요건 미달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에서 문서 안에 그게 들어있었는 문서 안에. 그럼 들어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갑의 구체적 위법사에 대한 주장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법사에 대한 주장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시설 장비 진료가물 인력 기준 미달이 원고의 구체적 위법사의 주장과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 그죠? 주장이 돼야 관련 있는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최초 주장이 돼야. 자,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진료가 인력 기준의 미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그 위법사유가 없음을 입장하는 피고의 주장 입장과 관련 있는 사항도 당연히 아니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시설 장비 및 진료가 인력 기준의 미달은 일검 기록상 현출된 사항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갑이 주장하지 아니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및 지정의 요건 중 시설 장비 진료 과목별 인력 기준 미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점수가 대박이에요. 그냥 문학적 표현으로 쓰는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차가 다르요. 설문의 해결하기.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건데 묻는 문제에 대한 반응적 글쓰기예요. 그럼 묻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법원의 이 판단은 적법한가? 그랬더니 판례 입각하여 답을 내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건강보험 요양 지정 처분은 시설장애 인력기준 미달 위반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보내준 답안 법학 논리 코멘트 정확한 쟁점 발굴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전제로 법률 규정 쓰는 건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이 대전제로 법률 규정을 썼으면 논점의 판단 구조가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문학적이라는 말은 뭉뚱그려 쓴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이 채점자들이 쓸 때 그랬을 때 주장 책임의 소재 부분이 누락되어서 이런 단계적인 단계 구조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기 씨 답안지였어요. 그 다음에 누락된 주장 입증 책임 소재 부분이 소개되어 소송 절차에 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야 당사자가 주장하냐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이제 26조 부분의 전개는 좋았는데 아쉬운 점은 일검에서 현출된 사항이 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 부분은 묻는 문제에 대한 판단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정오를 떠나서 그러니까 적법하다라고 이제 썼는데 이건 오답이긴 하지만 정오를 떠나서 잘 썼어요. 일단 그게 나타나면 돼요. 백길 답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